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금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다. 현 우즈베키스탄 코칸트가 고구려의 수도 평양이었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방송해드리고자 합니다. 고구려의 평양성의 위치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평양성이라는 곳은 고조선 시대부터 고려 때까지 우리 민족의 수도로서 기능을 해왔던 상당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단군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 고구려, 그리고 발해 때는 중경 현덕부였고, 고려 때는 이제 서경으로서 이제 기능을 해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고대의 평양이 어디였는지, 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학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반도 평양이 고구려의 평양이라고 역사 교과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실제 역사 사료를 대조를 해볼 때 상당히 근거가 빈약한 학설이고 삼국사기의 저자인 김부식도 고구려의 평양이 어디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고구려의 평양이 어디였는지는 이제 상당히 미궁 속으로 빠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강단 제야사학자들 모두 이제 평양의 위치를 어, 강단 사학자들은 현재 한반도 평양에서 찾고 있고 제야사학자들도 이제 만주 그리고 중국 대륙의 황하 유역 근처에서 고구려의 평양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산서성 중국의 현 산서성에서 이제 평양을 찾고자 하는 시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역사 사료를 많이 검토를 해보니까 어, 이 이러한 중국과 만주 한반도에서 이제 평양을 찾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고대사 전체가 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리적 특성과 도시 간의 어떤 인과관계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이제 역사 기록이 꼬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평양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는데 어, 제가 연구한 결과 중앙아시아의 페르가나 분지가 고대 평양을 말하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러한 주장을 하는 분은 아마 우리나라에 몇 명 없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 평양이라는 단어가 생긴 이유는 고대 페르가나 분지를 말할 때 이제 페르가나 분지라는 곳은 티베트 지역에 있는 아주 고산지대잖아요. 고산지대에서 이제 좀만 서쪽으로 가면은 이제 드넓은 분지 평야가 나오는데 여기가 상당히 고대로부터 이제 생산력이 농업 생산력이 좋고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수도로 정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페르가나 분지라는 곳인데 어, 이게 티베트 동쪽으로 티베트가 있고 여기가 중국과 지금 현재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타지키스탄의 접경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가 코칸트라는 도시가 평양성이고 어, 고조선의 왕검성 그리고 어, 여기가 그리고 또 한나라 때 낙랑군이었던 곳입니다. 네,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코칸트가 이거 뭘 음차한 거냐면 요사지리지에 보면은 이 요나라가 옛 고구려 평양에 동경 요양부를 설치하고 그걸 호란주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동경 요양부가 호란주다. 이 호란주라는 단어가 이 코칸트를 음차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한자로는 홀한주지만 이게 이러한 지역명이 아직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코칸트라고 하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평양으로 가정을 하면 우리나라 고대사의 어떤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들이 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는 어떤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사기 조선열전부터 이제 차례대로 역사 기록을 살펴볼 건데, 사기 조선열전에 조선왕 위만이 동쪽으로 도망을 해서 요동의 요새를 나와 폐수를 건너 진나라의 옛 공지인 상하장에 살았다. 그리고 진본 조선 오랑캐와 옛 연나라 제나라의 망명자를 복속시켜 왕이 되었으며 왕검의 도읍을 정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야, 이러한 역사 기록을 볼 때, 어, 요동으로부터 동쪽으로 가면 폐수가 나오고, 폐수로부터 동쪽으로 가면은 이제 상하장이라는 진나라 시대의 어떤 행정구역이 나오는데, 거기에 고조선의 왕검성, 즉 평양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요동의 위치를 알면 평양성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고구려의 평양성, 고조선의 평양성, 그리고 어, 발해의 중경 현덕부까지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고대의 요수는 어느 강을 말하는가? 요수를 경계로 이제 요동과 요서를 나누기 때문에 요수는 절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아니고 반드시 남북 방향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야사자들이 현재의 난하 그리고 황하의 중류, 황하가 이제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그 남북 방향으로 흐르는 구간이 있는데 그곳을 요수로 이제 비정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어, 우리나라 조선 고구려와 중국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와 중국 사이에 바다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바다를 중국 내륙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야 사학자들이 현재 이런 바다의 어떤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중국 내륙의 어떤 담수호들, 그, 이 담수호들을 중국에 아주 거대한 담수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고대의 바다라고 이제 고대인들이 기록을 했을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아무리 고대인들이 어, 고대 중국인들이 내륙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강과 바다를 호수를 구분을 못했으리라는 생각은 제가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내용이고 따라서 제가 이제 연구를 한 결과 고대의 요수는 현재의 중앙아시아에 있는 시르다리아 강을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그리고 요수가 역사 기록을 보면 요수가 암록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암록수라고 부른 이유가 강줄기가 오리머리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현재 황하나 어떤 지금의 요하나 난하 같은 경우에는 오리머리처럼 흐르는 이 구간을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르다리아 강을 보면은 이게 시르다리아 강입니다. 지금 현재 흐르는.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요수가 시르다리아 강이 이 동쪽의 키르기스스탄 지역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흘러서 그 다음에 서쪽으로 흐르다가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흐르죠. 북쪽으로 흘러서 다시 이제 그 아라레 쪽으로 이제 빠지는데 이, 네, 이 시르다리아 강을 경계로 해서 이제 요동과 요소를 나누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 오리머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이제 오리머리인지는 이제 사람마다 이제 주관적으로 이제 해석할 수가 있지만 저는 이게 상당히 오리머리처럼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경계로 이제 요동과 요서를 나누면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중국
진서 기록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고구려가 요동을 쳐서 가졌고 백제가 요서를 가졌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어떤 기형적 형태를 봤을 때 이제 고구려가 요동을 가지고 백제가 요서를 가졌다는 기록이 이러한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를 지리적인 위치를 보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위만이 진나라의 옛 공기였던 상하장에 다- 이제 자리를 잡고 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이제 역사 기록이 있는데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이 진의 옛 공지 상하장이 어디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의문점이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이 위만이 도읍했던 평양성을 이제 이 코칸트에 놓고 이제 위만 조선의 강역을 이 페르가나 분지로 놓으면은 이 인력이 상하장이라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상당히 이제 합치가 되는 게 이 페르가나 분지 중간에 시르다리아 강이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가거든요.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강을 이제 기준으로 이 위쪽을 상장으로 놓고 아래쪽을 하장으로 놓으면 이 상하장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위만조선이 멸망하고 한 무제가 한 사군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한 사군이 진번, 임둔, 낙랑, 현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죠. 네, 근데 이 위만이 어, 처음에 그 고조선 왕검성에 도읍을 한 다음에 진번과 임둔을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복속을 시킨 것을 봤을 때 이제 한사군은 이 지정학적으로 근접해 있는 네 개의 도시가 하나의 어떤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형태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 페르가나 분지 지역의 어떤 지정학적 형태를 봐도 이 지역이 코칸트고 여기가 남한간 여기가 안디잔, 여기가 안디잔 있죠. 그다음에 여기가 페르가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페르가나 분지 전체에 또 네 개의 큰 도시가 있는데 이 네 개의 큰 도시가 하나의 어떤 큰 국가를 이룰 수 있는 이제 규모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여기 있던 위만 조선을 정벌을 하고 이제 한 무제가 한 사건을 설치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낙랑군이 고대 역사 기록에서 낙랑이 평양이다 이런 기록이 있었는데 이 낙랑이 평양이고 그다음에 현도군이 낙랑의 북쪽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도군에 또 고구려현이 있죠. 고구려현이 이 북쪽에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임둔군 같은 경우에도 이 낙랑의 또 동쪽에 있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본군은 낙랑의 남쪽에 있었는데 여기 진본군 중에 대방군이라는 현이 있습니다. 대방군이라는 현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고구려가 현도를 이제 침략해서 이제 현도군이 이제 이쪽으로 서쪽으로 이제 이주를 하거든요. 현도군이 여러 차례 이제 고구려에 쳐들어와서 여러 차례 이주를 하게 되는데 현도군이 이쪽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진번군 중에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뀌는데 진번군이 대방군으로 이제 행정구역상 이제 바뀌어서 이제 임둔군의 어떤 일부 지역을 관할하다가 나중에 고구려 미천왕 때 이 낙랑군과 진번군을 이제 고구려가 복속을 시키면서 옛, 옛 위만조선의 강력을 다 회복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국사기에서도 이제 기록을 보게 되면 삼국사기에서 이제
고구려 본기에서 세 곳의 평양이 나옵니다. 하나가 동천왕의 평양성이고 또 하나가 고구원 왕이 이제 후연 전현 후연 이제 선비족과의 이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쌓은 평양 동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장수왕이 백제를 정벌하면서 쌓은 남평양성이 있습니다. 이, 이 중에서 고구려 동천왕이 쌓은 평양성이 바로 고조선의 평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역사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평양이 본래 선인 왕검의 땅이다라는 기록이 이제 나와 있죠. 네, 그리고 장수왕의 남평양상은 훗날 이제 고려의 서경이 되는 이제 지역입니다. 이 우리나라 역사가 상당히 이제 미스테리가 많은 게 이 고려의 서경이 현재 어 동천왕의 평양이 서경인지 아니면 장수왕의 남평양이 서경인지 이걸 헷갈렸기 때문에 이제 고려의 강력도 상당히 이제 미궁속으로 빠지는 결과를 이제 낳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연구한 결과 장수왕의 남평양성이 고려의 서경이다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고대 당시에 어떤 한나라가 한사군을 설치할 당시에 어떤 중앙아시아의 정세를 보게 되면 이 한나라가 이 위만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요동 지역에도 요동군을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거의 동시에 이제 부여가 이 북쪽에 있었고 여기에 추정하기로는 여기에 동부여가 있었고 그다음에 북부여가 있습니다. 북부여가 이 지역에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고 그다음에 부여에서 고주몽이 도망을 와서 처음에 이 지역에 이제 도읍을 하게 되는데 이 비교수 강가에 이제 도읍을 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 강이 흐릅니다. 이 지역에 이렇게 이 이시쿨 호수에서 이렇게 뻗어나와서 이쪽 방향으로 흐르는 강이 있는데 이렇게 비스듬하게 흐르는 강이라서 비교수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름은 슈강입니다. 슈강이라고 이제 강이 있는데 처음에 고주몽이 이쪽으로 도읍을 했다가 나중에 이게 이 처음에 도읍한 지역에서 이제 더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제 유리왕 때 이제 위남 국내성으로 이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이 도읍을 옮겼다가 이 부여랑 전쟁을 하면서 부여의 힘이 약해지니까 다시 이제 고구려의 이제 원래 돌본 고주몽이 도읍을 했던 이 환도성으로 다시 이제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어, 이 고구려의 수도가 왜 이곳인지는 이제 나중에 이 연나라와의 어떤 전쟁 과정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삼국사기 기록에 연나라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연나라가 위치가 어디 있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이 지역이 바로 연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연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할 때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뻥 뚫린 길이 있고 이제 남쪽으로는 상당히 험하고 공격하기 어려운 길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너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나중에 이제 자세히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고구려가 이쪽으로 진출해서 이쪽 지역을 다 이제 장악하게 되고요. 그래서 나중에 수나라와 당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는 곳도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요동군이 나중에 고구려의 요동성이 돼가지고 수나라 당나라와의 어떤 결전을 벌이게 되는 어떤 지역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의문점이 많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고대 중국이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고대 중국이 그러면 이제 현재 중동 지역이나 중앙아시아 지역, 현재 카카스 지역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이제 설명을 이제 의문을 이제 품을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고대의 중국이라는 것은 현재 중국이 아니고 중동 지역,
그리고 그 북쪽에 카카스 지역, 그 다음에 더 북쪽에 그 평원 이름이 뭐였더라? 그 생각이 안 나는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볼가강 유역, 네, 이쪽 지역이 이제 스키타이족의 전통적인 이제 영역이었거든요. 네, 고대의 스키타이족이라는 민족이 이제 고대의 인도 유럽어족이라는 아리안족이라고도 하는데 이 민족을 이제 영국의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냈는데 이 스키타이족 즉 이제 이 아리안족이라는 이런 이 민족이 상당히 역사의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민족이 살았던 이 지역이 고대에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이 중국이라는 게 단어를 쓰는 게 당연한 게 왜냐면 고대인들도 이 중동이라는 지역이 세계 유라시아 대륙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중심이었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중국이라는 것은 이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을 말한 중앙아시아 지역 그리고 중동 지역을 말한다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고구려의 건국 입시 그리고 고구려의 졸본성, 국내성, 환도성은 어디에 있었나 여기에 대해서 삼국사기 기록을 바탕으로 사례적 근거를 이제 제시를 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네,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